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시키고 노트북 펴서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본 적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스타벅스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커피값으로만 계산하면 시간당 2, 3천 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그 테이블 하나에서 시간당 10,000원이 넘는 수익을 뽑아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스타벅스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회사가 아닙니다. 진짜 정체는 전혀 다른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카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180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그냥 커피 프랜차이즈로 봅니다. 카페인에 목마른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가는 음료 매장이라고 생각하죠.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스벅커피가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비싸게 받냐. 그냥 로고 값이지. 적자인데 왜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야. 분명 거품이다. 동네 카페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파는데 스타벅스는 6,000원이잖아. 4배 차이 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커피의 질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커피 맛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가격 차이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한 잔에 6,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동네 카페 2,500원짜리보다 2배 이상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카페가 문을 닫았겠죠. 그렇다면 제 스타벅스가 이렇게 성공한 비결은 커피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비싸다, 거품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스타벅스의 본질은 커피 판매업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쇼스텀 렌탈 부동산업입니다. 쉽게 말해 단기 임대업입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는 행위는 사실 그 공간을 빌리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는 그냥 입장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팝콘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팝콘 값이 영화표 값보다 비싸도 사람들은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공간의 경험을 완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 매장의 테이블 한 개가 시간당 얼마의 임대료를 벌어들이는지 계산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 점포 임대료를 면적으로 보정해서 환산하면 시간당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판기 한 대가 시간당 버는 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판기는 음료 하나 팔아서 수백 원 남기는데 스타벅스 테이블 하나는 시간당 10,000원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즈니스인 셈입니다. 스타벅스는 공간 자체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포장해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앉아있고 싶게 만듭니다.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제3의 장소라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커피 맛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파는 겁니다. 고가 정책의 진짜 목적은 비싼 커피를 사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는 일종의 입장 제한 장치입니다. 쓸데없이 비싸다는 비난을 받는 것조차 전략의 일부입니다. 싸다고 소문나면 노숙자나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서 분위기가 망가지니까요. 스타벅스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높여서 특정 소비자층만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스타벅스가 왜 할인 행사를 거의 안 하는지, 왜 사이렌 오더 같은 앱으로 충성 고객을 묶어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들어올 자격을 파는 겁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은 3만 개가 넘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직영점이고 일부가 라이선스 매장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이마트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 가진 라이선스 형태로 운영됩니다.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를 통해 백화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과 연결된 전략적 입지에 스타벅스를 집중 배치합니다. 매장 하나가 들어서면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스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역세권에 스타벅스가 더해진 지역이 부동산 가치가 급등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그 건물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건물주들은 스타벅스를 유치하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건물 전체의 임대료가 오르고 주변 상권이 발전해서 건물 가치가 몇 배로 뛰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스타벅스는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건물주에게 안정적인 임대료를 보장해주고 그 대신 건물주는 스타벅스가 들어옴으로써 건물 전체의 가치를 높입니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커피 원두값보다 임대료가 훨씬 큰 수익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커피 체인점 시장 규모는 세계 3위입니다. 이 괴리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꼭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음료도 많이 마시고 굿즈도 사고 공간 자체를 소비합니다. 커피 원두 소비량은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매장 수와 매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건 커피를 파는 시장이 아니라 공간을 임대하는 시장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진짜 커피 회사였다면 원두 소비량과 매출이 비례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스타벅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커피가 아닌 다른 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밸류 체인, 그러니까 가치 사슬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완성품은 커피 한 잔입니다. 하지만 이 커피 한 잔이 여러분 앞에 오기까지 거치는 단계를 보면 진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입니다. 원두를 재배하고 로스팅하고 유통하는 단계에서는 원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진짜 수익은 매장이 문을 열고 손님이 앉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매장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같은 고정 비용은 이미 다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손님이 한 명 더 앉을 때마다 추가로 드는 비용은 커피 원가와 종이컵 값 정도입니다. 테이블 회전율이 높을수록 손님이 오래 앉아 있을수록 한 테이블당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제빵업과 비슷합니다. 밀가루 자체는 싸지만 구워서 공간에서 파는 순간 마진이 폭발합니다. 스타벅스는 이 구조를 극한으로 최적화한 기업입니다. 어떤 매장은 손님이 1시간 동안 앉아서 커피 한 잔만 시키는데 그 한 잔으로 테이블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 커피를 시키면 그건 순수 이익입니다. 거시적인 구도로 보면 이건 단순한 프랜차이즈 성공담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과 부동산 시장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장기 임차를 하고 관리가 쉽고 심지어 재산세까지 스타벅스가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확보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를 통해 백화점과 쇼핑몰의 유동인구를 끌어모으고 그 유동인구가 다시 건물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 흐름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물건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경험과 공간을 소비하러 가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스타벅스 매출이 빠르게 회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만 있다가 다시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스타벅스는 그 수요를 가장 잘 흡수한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스타벅스 매장마다 빈자리 많잖아요.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받는다는 겁니까? 맞는 말입니다. 최근 들어 스타벅스 코리아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쟁 카페가 늘어났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박은 스타벅스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스타벅스는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장기 임대 계약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문객 감소는 전체 수익 구조의 치명타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실이 나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매장으로 전환해서 임대료를 더 올릴 기회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매장의 방문객이 10% 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스타벅스는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들은 공간을 재배치하고 메뉴를 바꾸고 굿즈 진열을 강화해서 방문객 한 명당 지출액을 올리는 전략을 씁니다. 결국 전체 매출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납니다. 또 다른 반박입니다. 스타벅스가 부동산업이라면 매장 임대료가 오르면 스타벅스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가 들어간 건물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높게 형성됩니다. 스타벅스는 그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공간에서 버는 수익이 임대료를 훨씬 웃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타벅스는 브랜드 파워로 건물주와 협상할 때 유리한 조건을 얻어냅니다. 장기 계약, 낮은 인상률, 유지 보수, 비용 분담 같은 조건을 따내는 겁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료를 올리기보다 안정적인 스타벅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스타벅스가 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올 만한 브랜드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나가면 건물주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공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손해가 임대료 인상분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임대료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세 번째 반박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은데 스타벅스만 특별할 이유가 있냐? 이 질문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프리미엄 공간 브랜드입니다. 경쟁사들도 비슷한 커피를 팔지만 스타벅스가 가진 브랜드 파워와 입지 선정 능력은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상권을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카페들이 동네 골목에 매장을 내는 동안 스타벅스는 명동, 강남, 여의도 같은 핵심 상권의 1층에 입점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부동산 가치 차이로 이어집니다. 스타벅스가 없는 건물과 있는 건물의 가치가 다르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제 투자자나 사업가의 입장에서 진짜 봐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단순히 커피를 잘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첫째, 입지 선정 능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스타벅스처럼 교통요지와 대형 쇼핑몰을 연결하는 전략을 가진 곳이 유리합니다. 둘째,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단기 임대나 가변적인 임대료에 의존하면 경기 변동에 취약합니다. 셋째, 브랜드 파워로 공간 자체에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름만 붙이고 커피만 파는 회사는 결국 원가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반대로 소비자들이 거기 가면 분위기 좋다, 거기서 시간 보내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기업이 진짜 승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처럼 신세계그룹과 연결된 구조를 가진 기업은 정부 정책이나 대형 유통망과의 연결성이 강해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필드에 입점한 스타벅스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쇼핑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만나기 위해 쇼핑몰에 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매장도 방문합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경쟁사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장벽입니다. 경고도 해야겠습니다. 이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소비자들이 비싼 커피를 덜 사고 매장 방문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테이블 회전율이 떨어지고 단기 수익이 악화됩니다. 또한 유상증자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주가 희석 위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신규 매장을 확장하면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경우 기존 주주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가성비 카페나 로컬 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스타벅스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산업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치와 연동된 수익 구조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30년 넘게 세계에서 성장해온 이유는 바로 이 구조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 몇 분기 이어져도 장기 임대 계약과 브랜드 파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거나 스타벅스와 비슷한 한 카페에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커피 맛이나 당이 매출만 보고 이 산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브랜드가 들어간 공간은 왜 사람들이 계속 찾는가? 이 회사는 부동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장기 임대 수익 구조가 탄탄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타벅스의 진짜 교훈은 커피가 아니라 부동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킬 때 그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종의 공간 임대료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시장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촘촘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